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김민형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IT 인프라 정복하기 마지막 3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편은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지난 1편과 2편을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나 에드위드 그리고 네이버 TV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채널을 통해 전편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체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스토리지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상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가 무엇인지부터 볼까요? 일반적으로 스토리지는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를 의미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이나 IoT 등 다양한 IT 기술들이 등장함에 따라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하며 일명 데이터 홍수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며 다양한 데이터 스토리지 기술들이 조명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을 배우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스토리지 지식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지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레이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배워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면 레이드라는 것은 여러 개의 저장 장치를 묶어서 마치 하나의 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고, 디스크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안정성과 속도, 가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레이드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레이드 기술을 지원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아래 보이시는 어레이 컨트롤러입니다. 레이드 컨트롤러 혹은 레이드 카드라고도 많이 부르죠. 일반적으로 기업용 서버에는 이런 어레이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물리 하드 드라이브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실제로 HP 서버에서 디스크 드라이브를 관리할 수 있는 유틸리티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P420i 이게 어레이 컨트롤러 모델이고 그 밑에 레이드를 통해 로지컬 드라이브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몇 가지 레이드 레벨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레이드 레벨을 보실 때는 가용성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만큼 될까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볼 것은 레이드 0입니다. 레이드 0이라는 것은 스트라이핑 방식으로 데이터 세그먼트를 여러 디스크 디바이스로 분산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단어나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에 대해서부터 먼저 아셔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버에 파일을 올렸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로만 보이겠지만 서버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저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세그먼트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스트라이핑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연속된 데이터 세그먼트를 여러 디스크 드라이브에 분산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에 조각내서 분산 저장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디스크가 하나 폴트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폴트 나더라도 데이터 전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 잘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300기가짜리 하드 드라이브 두 개를 레이드 0으로 묶을 경우 300 플러스 300, 즉 총 가용 용량은 600기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레이드 1을 보겠습니다. 레이드 1은 기존 레이드 0이 가지고 있던 낮은 가용성을
미러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드 1은 데이터 세그먼트를 다른 디스크로 복제본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하나 망가지더라도 다른 디스크의 데이터 세그먼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용성이 높은 것이죠. 다만 이때는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용량이 반토막이 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복사해서 저장할 공간이 데이터 저장 크기만큼 동일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300기가짜리 두 개를 레이드 1으로 묶을 경우에는 이제 가용 용량은 300기가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레이드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 5에서는 페리티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앞서서 보신 레이드 1의 미러링 기술의 경우 데이터를 완전히 동일하게 복제해서 저장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용 용량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페리티라는 기술을 이용하면은 가용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가용 용량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페리티는 디스크 장애 시 데이터를 재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전에 계산된 값인데요. 이때 페리티를 저장할 디스크는 단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00기가짜리 디스크가 총 4개가 있을 경우 한 개의 디스크 용량만 제외하면 되니까 총 가용 용량은 900기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페리티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계속 복잡한 연산을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디스크가 빨리 망가질 확률이 조금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하드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할 때는 레이드 5 사용을 지향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레이드 5로 몇 테라 이상의 볼륨을 사용하고 있는데 디스크가 두 개가 나가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도 예전에 운영하던 서버가 레이드 5였는데 디스크 두 개가 동시에 나가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는 레이드 6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레이드 5가 데이터마다 한 개의 페리티를 만들어 저장하였다면 레이드 6에서는 데이터마다 두 개의 페리티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페리티 저장 용도의 디스크가 하나가 더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희생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크 두 개가 망가지더라도 데이터 손실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이드 5와 동일한 가용 용량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한 개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레이드 레벨인 레이드 1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커져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레이드 1과 레이드 0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중첩 레이드입니다. 앞에 나오는 숫자가 하위 배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숫자가 상위 배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한번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질지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1과 디스크 2가 레이드 1로 묶여 있으니 이쪽 어레이에서는 디스크 한 개가 고장나도 다른 쪽에서 받쳐줄 수 있을 겁니다. 디스크 3과 4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레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디스크에서는 하나가 폴트 나더라도 다른 하나에서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인 여러 레이드 1 배열을 레이드 0, 즉 스트라이핑 방식으로 묶어줌으로써 하나의 용량으로 묶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레이드 1량은 가용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용량은 레이드 1과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때 레이드 1령이 아니라 레이드 01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 간단하게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한번 스스로 레이드 01 그림을 그려보며 예측을 해보시고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럼 이번에는 레이드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기술과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미러링과 페리티 등 우리 데이터를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핫스페어 그리고 리빌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때에 따라서 여러 디스크가 한 번에 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조금 더 안전하게 환경을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핫스페어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핫스페어는 기존에 구성된 레이드에 디스크 하나를 더 부여해서 만약 레이드로 구성된 디스크 하나가 폴트 날 경우 스페어 디스크가 망가진 디스크를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분 디스크입니다. 우리가 디스크 폴트를 늦게 확인해서 망가진 것을 신규 디스크로 빠르게 갈아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핫스페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신규 디스크를 인식했다고 레이드가 바로 온전히 복구가 될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신규 디스크를 레이드의 멤버 디스크로 편입을 시키면서 레이드 구성에 맞게끔 이 새로운 멤버 디스크에 데이터를 다시 부어주는 작업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리빌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신규 입사하신 분들 중에 간혹 많이 하시는 실수가 디스크 교체 완료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작업 완료라고 해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확실하게 교체가 완료되었는지를 보려면 반드시 IPMI 같은 것을 이용해서 리빌딩 상태가 현재 몇 %인지 완료되었는지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워볼 것은 제이밭입니다. 제이밭은 just a bunch of disk의 약어로 말 그대로 단순히 물리 디스크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큰 디스크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럼 레이드랑 다른 게 무엇이냐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이밭은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로 분산 저장하지 않습니다. 디스크 순서에 맞춰서 하나의 디스크의 데이터가 꽉 차면 그 다음 디스크로 넘어가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차곡차곡 순서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앞에서 보셨던 레이드 같은 경우 같은 용량, 같은 사양의 멤버 디스크를 이용해서 묶어서 하지 않으면 성능이나 용량이 낮은 쪽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반면 제이밭은 이제 디스크의 성능을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저비용으로 무식하게 여러 디스크를 합쳐서 용량을 늘리고자 할 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배우셨다면 이해를 잘 하셨는지 퀴즈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제가 일부러 내용을 좀 애매모호하게 넣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전 구성은 어땠을지 생각해 보시고 이 메일을 받은 게 나라면 어떻게 구성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을 보니 이제 개발팀에서 서버 요청을 하나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올 SSD로 구성하시려는 것 같고요. OS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서로 영향이 없게끔 분리시켜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역의 이제 가용 용량은 2TB 정도 나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네요. 이전에 디스크 두 개가 동시에 나가면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안전한 구성, 디스크 두 개가 동시에 나가더라도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성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대충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셨을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스토리지가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스토리지는 다스, 나스, 센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스 같은 경우는요, 서버의 저장 공간이 부족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저장 장치가 직접 서버에 1대1로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방식이죠. 아무래도 전용 케이블로 연결이 되다 보니 성능도 나쁘지 않고 또 장착하는데 그리 어렵지도 않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은 스토리지를 스케일 아웃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해당 스토리지에는 직접 연결된 이 서버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서버들이 공통된 스토리지를 바라보아야 할 때는 사용하기 어려운 타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려해 볼 만한 스토리지 타입으로는 NAS가 있는데요. NAS는 서버와 스토리지가 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방식입니다. 다스 대비 스토리지 확장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고요. 또 다수의 서버들이 하나의 공통된 스토리지를 바라보아야 할 때 사용하기 아주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샌입니다. 샌은 파이버 채널 기반 스위치를 통해 서버와 스토리지를 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토리지입니다. 여러 스토리지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확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갖게 되는데요. 다만 장점이 많은 만큼 큰 단점도 있죠. 바로 비용입니다. 앞서 보신 스토리지 대비 매우 고가에 속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도입하는 데 다소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현업에 계시면서 가장 많이 접해볼 파일, 블록,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중첩된 계층 구조를 갖는 스토리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다스나 나스도 파일 스토리지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노트북이나 PC도 저장된 문서에 액세스할 때마다 파일 스토리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파일 스토리지는 우리 일반 사용자들이 여러 파일을 쉽게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첩된 계층 구조라는 것이 갖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일의 경로가 길어질수록 유연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실 내용은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블록 스토리지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를 고유의 식별자를 가진 블록 형식으로 쪼개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때는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 분산된 블록을 하나로 다시 조합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 데이터가 어느 특정 단일 경로에 종속되었던 반면 블록 스토리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뒷장에서 따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SNS상에서 습관적으로 해시태그 상당히 많이 쓰실 텐데요.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작성한 글이나 포스팅한 사진 등을 해당 해시태그 키워드를 통해 쉽게 노출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작성한 글이란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데이터, 즉 메타데이터인 것이죠. 이 밖에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메타데이터가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에도 그 사진의 정보를 나타내는 많은 메타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스토리지 시장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데이터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저장 방식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꼽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익숙하실 법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먼저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저장 공간의 크기에 얽매이지 않고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데이터 중 약 80%가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아주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오브젝트 단위로 관리하고 조작하는데 이때 이 오브젝트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스토리지 풀에 플랫한 형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백업 데이터 보관이나 분석 데이터, 아카이빙 등 다양한 용도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SDS입니다. SDS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의 약어로 하드웨어에서 스토리지 소프트웨어의 종속성을 없앤 스토리지 아키텍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스, 나스, 센 같은 경우 스토리지 벤더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묶어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하드웨어 위에 또 다른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SDS가 도입되면서 우리는 표준 X86 서버라면 어디서든 동작시킬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렇게 X86 서버 여러 대를 묶어서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다 보니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스케일아웃을 상당히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SDS 기술이 사용된 대표적인 일례로 HCI가 있습니다. HCI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로 기존 우리가 사용하던 3티어 아키텍처를 하나의 인프라 스택으로 통합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뒷장에서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기존 3티어 아키텍처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3티어 방식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스토리지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요, 이제 워크로드가 많아지면 서버의 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서버와 함께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 구간에서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HCI에서는 SDS 기술을 활용하여 각 호스트 서버에 내장된 개별 드라이브들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스토리지처럼 묶어서 스토리지 풀을 만듭니다. 마치 기존에 사용하던 센과 같은 외장 스토리지처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 스케일 아웃이 상당히 간편해지고 스토리지 병목 형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내장 스토리지를 활용하면 기존 대비 비용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같이 딸려오는 HCI UI를 통해 스토리지 환경을 SE가 직접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되는 데이터는 여러분들께서 deduplication, 즉 중복 제거 기술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 보통 이제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중복 제거 기술을 이용하면은 전체 인프라 데이터를 백업하는데도 상당히 큰 효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중복 제거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말 그대로 대용량 데이터에서 중복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정된 부분만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백업 같은 것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작업이 우리 인프라에 시간적 부담을 주거나 비용 문제로 번진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중복 제거 기술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빠른 시간 내에 저장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자 기술입니다. 앞서서 스토리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니 지금부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스토리지 상품들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를 운영하신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블록 스토리지는 서버에 할당하여 사용하는 스토리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서버를 처음 생성하실 때 OS 타입을 선택해 주실 겁니다.
그럼 이때 이 OS를 올리기 위한 기본 스토리지 하나가 서버와 함께 생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버에 블록 스토리지를 한 개만 붙일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서버 한 대에는 최대 15개의 추가 스토리지를 부착하실 수 있으므로 서버 한 대가 갖는 최대 스토리지 개수는 16개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 블록 스토리지 타입을 HDD로 만들 것인지 SSD 타입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 스냅샷이라는 기능을 통해 스토리지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카피를 떠서 나중에 스토리지의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상태로 복구하는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아카이브 스토리지입니다. 앞서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정의는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두 상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핫 데이터 그리고 콜드 데이터라는 것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저장하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은 자주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백업이나 로그 같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데이터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핫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콜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핫 데이터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콜드 데이터는 아카이브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용도별로 스토리지를 나눠서 이용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적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카이브 스토리지 대비 저장 비용이 비싸지만 대신 데이터의 접근이 작기 때문에 액세스 트랜잭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장기 보관용이기 때문에 반대로 저장 비용은 싸지만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어떤 조작을 하는 비용을 조금 더 높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게끔 데이터를 잘 보관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처음 5일에서부터 7일까지는 많이 사용하더라도 그 이상 기간이 되면은 콜드 데이터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서 자동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아카이브 스토리지로 넘기시거나 아니면 삭제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입니다. 나스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텐데요. 그 나스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쉽게 생성하고 각종 부가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리눅스 서버가 접근할 수 있도록 CIFS, NFS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고요. 블록 스토리지와 마찬가지로 스냅샷 기능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업입니다. 백업은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일부 고객분들께서 백업의 중요성을 놓치시고 이제 실수로 라이브 서버를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해서 복구가 가능하냐 하는 문의를 종종 넣어주고 계시는데요. 백업을 하지 않으시고 데이터를 삭제하실 경우 저희가 삭제하신 데이터를 복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백업은 진행해 주시기를 좀 개인적으로 매우 권고드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백업 방식이 존재하니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끔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백업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관리형으로 백업을 진행하셔도 되시고요.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원하는 백업 솔루션을 콕 집어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편부터 3편까지 나름 대장정을 이어오면서 IT 인프라 정복하기 웨비나를 끝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웨비나 역시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에드위드,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종종 오셔서 재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